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학습 기간에는 새로운 진도는 나가지 않고 중간고사를 대비하여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은 자, 여기 초록색 볼까요? 초록색 보면 방은 자, 제목에서 나오는 마지막 방에 대한 설명 다시 보겠습니다. 편지에서 집주인의 이름 아래 붙여 그 집의 거참을 뜻하는 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목에서 이 시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거 살펴봤었고요. 그러면은 그 시 내용은 바로 편지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외로운 떠돌이 삶을 사는 화자의 내면과 정서를 이렇게 편지 내용인 것처럼 담아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시 내용을 살펴보면은 화자의 현재 처지가 나와 있었죠. 그죠? 화자의 현재 처지, 가족과 떨어져 있고, 그래서 객지에서 방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였다. 이제, 새방살이를 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의 근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타양, 자, 그 상황에서 화자는 무료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때 나타난 화자의 정서는 뭐 슬픔, 어리석음이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다. 지난 삶을 성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지난 삶을 성찰해 보니까 화자는 슬픔과 부끄러움 그런 것을 느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다. 어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죠. 그죠? 또 여기의 내용은 지난 삶을 살펴보니까 성찰해 보니까 지난 삶에 대해서 회한이 든다. 후회와 한스러움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든다. 그런 게 이제 나와 있었고요. 자, 그러나 그러면서 시상이 전환된다고 했었죠. 그죠? 시상이 전환되면서 고개도 들고 이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어떤 운명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운명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화자의 내면이 안정이 됩니다. 화자의 내면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화자는 마지막에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거죠. 이 갈매나무는 어떤 것이었다? 요 초록색으로 묶인 부분을 보면은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의지적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갈매나무를 생각한다 하면서 화자는 삶에 대한 의지로 이 시의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살펴본 게 이 작품의 구성이었는데요.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변하고 있었죠. 그죠? 외로움, 쓸쓸함, 무기력함, 회한과 슬픔, 좌절과 절망감에서 그러나부터 시상이 전환된다고 했었습니다. 운명에 대해 인식하고 하면서 내면이 안정되고 갈매나무를 생각한다.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는 것으로 시를 끝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정리를 하면은 독백적이고 삶을 성찰하죠. 그죠? 반성적이고 그 다음 마지막 삶에 대한 의지를 생각을 합니다. 의지적이다. 그렇게 돼 있고 주제는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그러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특징으로 토속적 소재가 등장하고 평안도 사투리가 나오고 편지 형식을 빌려 자신의 근황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산문적 서술 형태이나 쉼표를 통해 이제 내재율, 시 속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내재율을 획득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 시에서 중요한 소재가 바로 갈매나무였습니다. 갈매나무는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다. 라고 했었고 이 갈매나무는
갈매나무는 화자의 정서를 대신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상가물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에서는 삿, 디롱배기, 북덕불 같은 평안도 지방의 독특한 어떤 향토적 시어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대한 훑어보기는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온라인 수업 때 이거와 관련지어서 백석의 시 요난골족을 소개하려다가 못했었죠. 그죠? 소리가 나오지 않는 오류로 인해서 요난골족 소개를 못했었는데 그건 이번 시험 범위에서 당연히 빠집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뒤에 있는 나무꾼과 선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은 이러했었죠. 그죠? 자, 전체 내용 이렇게 하면서 지상계와 천상계의 공간적 배경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내용 파악은 기본이니까 여러분 각자 책을 읽고 확인하고요. 자, 천상계와 지상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천상계는 지상계에 비해 우월한 공간으로 제시되는 것이었다. 자,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었냐면 천상계에서 과제를 수행해야 이제 천상계에서 받아줬었죠. 그죠? 그 다음에 과제가 비현실적이고 또 도움이 없이는 해결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천상계는 지상계보다 우월한 공간으로 제시되는구나 확인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계와 천상계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허리띠, 두레박, 비루먹은 말 등이 있었다라는 거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 나타나는 구비 문학의 특징을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습관처럼 쓰는 쓸데없는 말인 굿말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투리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펄쩍펄쩍, 촐싹 뭐 이런 것 등의 다양한 음성 상징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다. 왜 도치법이 구비문학의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냐면요. 이거는 잘 정리정돈된 문장 순서가 아니라 그냥 구연자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 나오는 순서대로 나오다라는 거죠. 뭐 먼저 생각나는 말, 구연자가 머릿속에 먼저 생각나는 말, 그 말부터 나오다 보니까 뭐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냥 구연자가 먼저 생각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구비문학의 특징으로 세 번째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자에게 들려주는 어투로 서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구연자의 언어 습관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 뭐 이런 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뭐 사투리라든가 굿말 같은 거, 그 다음에 구연자의 말투, 뭐뭐 했는디, 뭐뭐 해서 유 같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그 다음에 화소라는 것을 언급했었죠. 그죠? 화소라는 것은 설화나 소설 등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다. 구비전승의 과정에서 변형이나 반복을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최소 이야기 요소라 했는데, 뭐 지역마다 시대마다 얘기가 뭐 다르게 전승되지만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최소 이야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화소인데, 이 나무꾼과 선녀에서는 동물이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이야기 화소, 그 다음에 금기를 결국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게 되는 화소, 그 다음에 적강, 하늘에 천상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적강 화소, 그런 것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인물을 분석해 보면은, 자, 나무꾼이 단순히 여기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 나무꾼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죠? 1부터 5까지 정리를 했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인물. 그 다음에 가족과 만나려고 하는 욕망이 드러나는 어떤 인간의 모습. 그 다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어떤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고향을 매우 그리워하는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호기심이 많은 어떤 인간의 모습.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 나무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녀는 선녀도 역시 고향을 매우 그리워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식을 챙겨서 천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자식에 대한 모성 본능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남편을 버렸지만 결국 도와주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선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토끼는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진 우리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목숨을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죠. 나무꾼에게 살려달라고, 숨겨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나무꾼이 포수에게 어떤 공경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제 토끼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나무꾼을 도와주죠. 그죠? 자신을 도와준 나무꾼에게 다시 은혜를 갚습니다. 그런 걸 통해 인정이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품에 대한 반영된 인간의 모습을 쭉 정리해 보면은, 우리 인간은 가족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다. 자신의 본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다. 나약함, 호기심, 어리석음, 인간의 자유의지 등으로 금기를 깨뜨리기도 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설화를 보면서 인간은 이런 모습을 지닌 존재구나,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졌구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거는 설화입니다. 그 다음에 비극적으로 끝났죠. 상징적, 교훈적이다. 자, 선녀와 나무꾼의 사랑이 제재인데, 특징을 보면은 지상과 천상이라는 대비되는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된다. 아까 봤던 거 군말, 기타 등등 있었고, 그 다음에 동물보훈, 통과제의, 금기 위반, 적강 등 다양한 이야기 요소, 화소가 활용된다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25쪽에 나오는 길을 찾아서 사, 명암리 길이라는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먼저 제목이 길을 찾아서인데, 이 길이라는 것은 삶, 인생을 비유하는 말이었죠. 자, 그리고 길을 찾아서 해서 우리가 어떤 성찰적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이 시는 인생을 성찰하는 시다. 그 내용이 그렇다. 그렇게 일단 핵심을 일단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은 명암리길에서 이 명과 암은 빛의 밝음과 어둠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단순히 빛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삶도 그렇다. 길이라는 게 인생, 삶을 비유한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명암이 있다.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프고 불행한 일도 있다. 이렇게 명암이 상징하는 바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시 내용을 보면은,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명암리에 머무르는 길이여 길 끝이 나를 당긴다 하면서 명암리 길을 응시하는 거죠. 근데 길을 응시한다. 곧 삶을 응시한다. 삶에 대한 성찰로 이제 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성찰로 시가 시작되었는데, 삶을 성찰해 보니
삶을 성찰해 보니까 곧 과거의 삶을 보는 거죠. 그죠? 과거에 대한 삶을, 요 파란색 부분, 과거에 대한 삶을 성찰해 보니까, 이렇더라 했었습니다. 그죠? 이렇더라 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의 삶도 명암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는 다 늦은 저녁에야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에 머문다. 이제 새로운 길을 보는 거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이겠냐. 삶에도 명암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웅크린 자신의 내 안에서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성찰을 통해서 어떤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형식적 특징은 산문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장 부호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 길들의 의미, 일단 삶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죠? 화자가 걸어온 삶의 길, 나의 여러가지 모습, 자신의 마음이지만 자신도 잘 모르는 내면 심리, 명암리에 가서는 풀어놓을 수 있는 어떤 내면,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글은 행과 연애 구분이 없는 산문시라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색적이고 독백적이다. 제재는 자신이 지나온 삶이다. 주제는 지나온 삶에 대한 어떤 성찰과 깨달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쓰인 표현법 보면은 일단 산문적 호흡과 연세적 표현, 연세법이 쓰인다고 했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삶과 내면을 형성한다. 독백적 어조와 머무는다와 같은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재적 정서를 드러낸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역사입니다. 김승욱의 소설 29쪽. 자, 역사는 액자식 구성이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여기 나오는 공간적 배경 양옥집은 현대 자본주의 규칙성과 효율성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 그 다음 공간적 배경 창신동 빈민촌은 초라하고 무질서하지만 활기찬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죠. 그죠? 액자 밖,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액자 밖은 공원에서 어떤 한 젊은이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는 나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젊은이가 액자 속에 나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제 확인했던 거, 나는 바깥 이야기의 섯을 적고 공원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이 젊은이가 내화, 액자 안의 얘기에서 나가 된다라는 거. 여기서도 우리 필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창신동 빈민가와 양옥집은 서로 대조되는 공간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제목이 역사라고 했죠. 그죠? 역사는 결국 뛰어나게 힘이 센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서씨라는 인물이 그러했죠. 그래서 서씨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전체 구성 단계라고 했는데, 이 구성 단계보다는 어떤 내용, 작품 전체의 내용을 확인하라고 정리를 해줬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알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액자 구성에서, 액자 속에서 창신동 빈민가와 양옥집이 나오는데, 이 공간적 배경이 상징하는 바, 창신동 빈민가는 가난하고 누추하고 무질서하고 비능력적이라서 처음에는 불편하여 벗어나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죠? 그런데 이 양옥집에 갔던 나는 결국은
양옥집이 부유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내가 동경하고 여기에 들어오기를 욕망했던 곳이지만 질서와 효율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지나치게 규격화된 삶으로 인해서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삭막하다. 소외감과 거부감을 느낀다고 했었죠. 그래서 왼쪽에 자, 이 나는 창신동 빈민가가 지금 있는 곳에 비해서 인간적이고 활력과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리워한다. 이렇게 공간적 배경의 특성을 정리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러면 창신동 빈민가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바로 서씨죠. 그죠? 서씨. 생명력이 넘치는 어떤 인물. 그에 비해서 이 양옥집은 아주 기계적이고 삭막한 곳이라고 했죠. 가장 대표되는 인물은 바로 주인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자, 나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규칙에 얽매임 없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동경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현실적 안락을 저버리지 못하는 모순된 모습, 이중된 모습을 보인다.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씨는 최대한 자신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물질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이상적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주인 할아버지는 가풍을 지키기 위해 질서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권위적 인물이다. 중요합니다. 자, 그 핵심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은 자, 단편소설, 액자소설, 그 다음 풍자소설이죠. 현대인의 꽉 짜인 기계적인 일상생활을 풍자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볼까요? 특징. 액자식 구성을 통해 액자 속 서술자가 직접 겪은 일을 액자 밖의 서술자에게 전달한다. 그 다음 대비되는 두 공간이 제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외양과 행동에 대한 어떤 묘사가 나타나는데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부각한다. 바로 서씨였죠. 그죠? 이것으로 역사의 내용도 훑어보기를 마치겠습니다.